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0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바로 2시간 전에 스리랑카전을 보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많이 좀 우리가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8대 0까지 스코어가 벌어질 거라고 두 분 좀 예상하셨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아무리 약체라도 네. 그렇게까지 많이 스코어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심 뭐 벌어져도 봐야 6대 0 정도 수준을 예상을 했는데 네. 스리랑카는 역대 본팀 중에서 제일 약체였고 그러니까요. 우리 선수들은 또 과거에 그런 수비만 하는 밀집 수비팀을 공략하는 것이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면서 답답한 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부분 전술이나 창의적인 어떤 수루 패스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상대의 밀집 수비에서도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경기들보다는 아주 다양하게 나왔다. 또 부분 전술에서도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6대 0 예상하셨는데 7대 0 예상하셨잖아요. 라이브 채팅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죠. 제가 7대 0을 예상을 네. 했고 우리 정순주 아나운서가 8대 0을 예상을 정순주 했는데 아나운서 맞췄어요. 네, 정순주 아나운서가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승부 예측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면서 이렇게 또 국대 다음부터는 경기를. 그러면은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는 스코어 예측을 정순주 아나운서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어라고 불러주세요. 네. 진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엔 아니, 무조건 그냥 해. 지금 제 요것만으로 낚시에 그냥- 걸려든 아니, 거예요. 그건 이거는? 아니고요. 북한전 합시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딱 해요. 요거까지만. 근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이건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가급적이면 골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0.0001%라도 있을 수 있는 혹시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득실을 좀 따져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네. 예, 스리랑카에게는 가급적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수들이 그대로 해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장 의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일단 이 경기는 포메이션 자체가 4-3-3 내지는 4-1-4-1이라고 볼 수 있는 포메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술에서 특히 이제 포인트가 되는 대목이 뭐였냐면은 이강인 선수, 남태희 선수가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이었어요. 물론 박스 투 박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뭐 상대가 또 좀 전력이 약하니만큼 백승호 선수만이 확실히 좀 아래로 내려가 있고 나머지 두 선수는 상대의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네.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이제 두 명을 두고 우리가 게임을 한 건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어떤 전력적 약함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이강인 선수와 남태희 선수가 상대의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플레이로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120% 보여주고도 남았기 때문에 일단 벤투 감독의 이 포진 그리고 이 라인업 이 포메이션 이거 자체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의미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뭐 스리랑카보다 더 좀 강한 팀이라 하더라도 라인과 라인 사이를 무너뜨려야 될 때는 이강인 선수와 남태희 선수의 어떤 더블 공격형 미드필더를 앞으로도 이제 활용 가능한 옵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옵션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만하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김신욱 선수가 맞아요. 확실히 그 투르크메니스탄전에 덩크슛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이제는 정말 김신욱 선수의 가치를 좀 알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더더욱 이 스리랑카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김신욱 선수가 4골이나 퍼부었습니다만 김신욱 선수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아주 편안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좀 더 다득점을 하는 편안한 상태에서 체력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가 이런 경기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가치를 어필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고 다만 우리의 대승 속에서도 약간 불안하게 나타났던 부분은 역시 측면 수비수 쪽의 네. 문제. 여기서의 어떤 크로스의 정확성이랄지 아니면은 스리랑카가 아니고 조금만 더 강한 팀이었다면 위태로운 수비 장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상황들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의 정확도 또 어떤 수비적인 어떤 수비 가담, 수비 의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측면 수비에서 우리가 앞으로 스리랑카를 계속 상대할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이렇게 밀집 수비를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할 때 김신욱 선수가 아시아 무대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카드인지 우리 팬들은 이미 벤투가 들어서기 전에 예전 최강희 감독 시절이나 뭐 신태용 감독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울 때마다 김신욱 선수가 무엇을 해줬는지 아시아 무대에서 예선에서 다 봐왔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잘 알고 있지만 벤투는 사실은 본인의 축구 색깔에 전방에서의 압박 그리고 또 후방에서의 빌드업 또 공간을 활용한 그런
공격에 있어서 김신욱 선수 같은 유형이 맞질 않다고 해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김신욱 선수가 이러한 아시아 예선 무대에서 밀집 수비를 상대로 할 때 필요한 카드구나라고 아마 재차 벤투 감독은 확인을 했다. 신뢰가 강화가 됐다. 그렇게 보여져요. 김신욱 네. 선수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는 김신욱 선수가 앞으로 조금 타이트한 경기를 제외한다면 선발로 나서는 경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이강인 선수는 18살의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아시아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천재성 이것을 뭐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타이트한 경기 때는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피지컬적인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여전히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만 봐서 워낙 스리랑카 약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시아 무대에서는 이강인 선수는 그런 정도의 약간의 약점도 상쇄시킬 만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코칭 스텝이 잘 활용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의 단점은 극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영을 과감히 펼쳐도 저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다른 선수에 비해서 한 단계 높은 스루 패스나 공격적인 전진 패스의 정확성, 킥의 정확성들을 오늘 다 보여줬어요. 네. 이강인 선수의 저 킥의 힘 조절, 네. 맞아요. 스핀 네. 플러스 백스핀, 맞아요. 네, 백스핀 패스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물론 시야 자체가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야가 그렇게 좋더라도 이거를 킥으로 구현하지 못하면 또 패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구현을 해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재능은 아닌 거죠. 거기에 이제 남태희 선수 같이 무브먼트를 병행하는 그러한 공격형 미드필더 짝이 같이 올라섰을 때 3미들에서 아주 좋은 궁합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세밀한 공격 작업 패턴이 부분 전술이 됐던 또는 중앙 공격이 됐던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마지막엔 사이드로 가거든요. 사이드로 전환이 됐을 때 측면 수비수들의 크로스의 정확도 특히 오늘처럼 김신욱 선수가 있을 때는 그런 크로스의 정확도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홍철 선수가 찍어 올린 크로스가 김신욱 선수 헤딩골로 하나 들어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측면에서 공간을 창출해서 1대1 돌파가 됐던 아니면은 리턴된 상황에서의 얼리 크로스가 됐던 간에 크로스의 정확도가 측면 수비수들이 다른 포지션들 영역에서 플레이한 선수들에 비해서는 부족했다. 이 크로스 정확도가 또 개선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 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만 이제 양쪽 측면 수비가 거의 윙포워드까지 올라오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스리랑카였으니까 망정이지 크로스가 아주 어이없이 부정확하게 나가요. 그러면은 양 측면 수비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역습 얻어맞기는 딱 좋은 그렇죠.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크로스 정확도는 골을 넣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게 상대의 역습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스리랑카보다 조금 더 역습이 정교하고 능력이 있는 공격수를 보유한 그런 팀들과의 대결에서 만약에 크로스가 이상하게 헛나가가지고 이게 탁 끊겨서 바로 상대가 빠른 역습에 나간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팀과 상대할 때는 우리가 수비의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크로스는 조금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스리랑카전에서 후반 15분부터 손흥민 선수를 빼면서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 계속해서 선수를 좀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북한전을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전 선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오늘 이 스리랑카전 뛰는 거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쭉 봐왔던 패턴에서 한 70% 정도의 컨디션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전까지는 다시 페이스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네, 황희찬 선수는 약간 사이드 윙어 역할을 하면서 안으로도 들어오곤 했지만 역시 황희찬 선수는 사이드 쪽보다는 중앙에서 계속 페널티 에리어 안과 고 인근에서 움직여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위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황희찬 선수도 오늘 잘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오늘 김신욱, 손흥민, 황희찬의 이 3톱 카드를 한번 가동을 해봤지만 이제 이후에는 황희조 선수도 이제 가세를 해서 어떠한 작용이 될지 지켜봐야 네. 되고 여전히 여러 가지 그 공격 진영에서의 조합 패턴들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벤투 감독이 이제 상대에 따라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의원님은 좀 북한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베스트 멤버로 누가 나올지 좀 예상이 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벤투 감독이 사용해온
포메이션을 보면 여기서 일단 3백은 제외하겠습니다. 네. 3백으로서는 몇 차례의 시험이 그닥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3백을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썼던 4-2-3-1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4-3-3 스타일이 있죠. 4-3-3은 이제 조금 더 측면으로 윙포워드들이 내려섰을 때는 4-1-4-1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또 하나가 최근에 좀 많이 썼던 4-3-1-2 내지는 측면으로 조금 더 윙포워드들이 벌어졌을 때는 4-1-3-2. 전체적으로 4백을 쓸 때는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써온 게 3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코칭 스텝 또 북한에 대한 분석을 뭐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 하나는 있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4-4-2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좀 약간 유동성이 있지만 네. 북한은 제 생각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4-4-2 이 내지는 기본적으로는 두 줄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이강인과 남태희의 더블 공격형 미드필더가 상대의 라인과 라인 사이를 교란하는 것을 성공리에 수행하면서 이제 스리랑카전에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4-4-2 형태로 만약에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 나오게 된다면 이 팀과의 대결이라면 역시 이거는 중원의 상대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우위와 미드필드에서의 창조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과 라인 사이에 상대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 플레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더블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지 원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저는 높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양쪽 사이드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좋은 볼을 공급해주고 방향 전환을 빠른 템포에서 시켜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북한을 좀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의 어떤 포메이션상의 단점을 우리가 중원에서의 우세로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활약이 필수인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공략 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장 의원님께도 여쭙고 싶어요. 네. 북한의 축구 이것만은 조심해야 된다. 홈에서 지난 레바논전을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고 또 강한 압박을 하는 팀이에요. 그 압박이라는 것이 1차 압박.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격 시작 지점이죠. 우리가 1차 빌드업을 하는 시점에서는 상대 투톱 그리고 윙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거의 대인막하듯이 쫙 달라붙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팀 압박 훈련은 잘 돼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가 롱볼로 처리해서 볼 소유가 불안해질 때 네. 그것을 따내서 또 빠르게 다이렉트한 공격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벤투가 처음 부임해서 초창기 때 빌드업을 했죠. 네, 기본적으로 뒤에 센터백이 2명이 있고 측면 수비수가 올라가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1명이 내려와서 받쳐주면서 3명 빌드업에 1명이 또 내려와줘서 3-1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1차 빌드업 쇼패스 게임을 상대 압박이 강한데도 잘했던 경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칠레전도 그랬고 기본적인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압박을 잘 풀었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그런 북한의 기선 싸움 초반에 우리 진영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롱볼로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축구를 하려고 빌드업을 할 때 상대가 강하게 데인마크시 달라붙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1차 빌드업 체계를 전술적으로 아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의 이 압박 체계는 영상을 보고 우리 팀이 분석을 하면 약간 패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가상의 우리 상대팀 북한으로 하나 만들어서 압박을 시켜놓고 우리는 그걸 푸는 훈련을 일단 잘해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가 그게 잘 돼야 그래야 북한은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지역방으로 돌아섭니다. 대인마크 순간적인 존 프레싱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자기 영역에 오면 아주 강하게 붙어요. 아주 무리할 정도로 강하게 붙지만 기본적으로는 4-4-2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방어 기반으로 내려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가 쉽게 내려서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싸움이 초반에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탈압박을 1차 빌드업, 후방 빌드업이라 그러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잘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이 좋은 팀이구나, 잘하는구나, 압박을 해도 별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그게 압박이 좀 무뎌지고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것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4-4-2로 내려설 확률이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도하에 게임을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북한의 경기라는 게 이 팀은 일단은 자신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이제 대인방을 하다 보니까
지역 방어의 어떤 틀,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확실하게 수비가 돼서 클리어링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러한 달라붙는 선수를 짧은 원터치 패스 또 빠른 패스 타이밍으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해서 풀고 들어가면 공간으로 그러면 순식간에 균열이 될 수도 있는 또 이러한 수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는 올라갔을 때는 빠른 패스 타이밍, 상대가 붙을 때는 탈압박을 할 수 있는 개인 기술도 필요하지만 빠른 리턴 주고 돌아뛰고 그래서 오히려 쉽게 상대가 달라붙는 걸 역이용해서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약점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팀이 또 공격으로 전환이 될 때도 뭐 김금철 같은 아주 키는 작지만 발 빠르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는 윙어가 처음에는 왼쪽에 섰다가 그다음에 선수 교체되고 오른쪽에도 쓰고 약간 공격 시에는 후리하게 또 움직여져요. 거기에 정일관 왼발 슈팅이 좋고 아주 네. 노련한 선수입니다. 정일관 선수와 또 유벤투스 23세 이하 팀에 있는 한광성 이 투톱이 또 움직임이 상당히 활동폭이 넓게 형성이 되면서 빠르게 역습 전환이 돼요. 보통 뒤에서 길게 롱으로도 롱패스로도 때려놓고요. 역습할 때 측면 돌아뛰는 선수들에게 바로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럴 때 그러한 상황에서 끊어낸 이후에 상대가 들어오거든요. 빠르게 전환하는 훈련을 또 빨리 해야 된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 패스 미스도 많이 나와요. 이 팀이요. 수야가 확보되면은 기본기가 잘 돼 있어서 패스가 정확한데 조금만 압박이 들어오면 경험이 좀 부족해서인지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도 압박을 좀 강하게 하고 그 패스 미스를 유발해서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공격. 또 상대가 역습하고 들어올 때 그걸 또 받아쳐서 빠르게 전환하는 훈련. 그러니까 네. 공격은 빠르게 전환, 빌드업은 유연하게. 그러한 어떤 기조하에 훈련을 잘 준비를 하면 충분히 북한은 제압할 수 있다. 개인적인 기량에서는 우리가 다 한 수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북한을 상대로도 아까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의 중요성을 저는 이제 강조를 그렇죠. 했는데 여기에 북한을 상대로도 저는 김신욱 선수가 풀타임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활용 가치가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수비진이 물론 리영철 같은 선수는 좀 키가 커요. 한 190 가까이 되는데 장국철 선수는 그렇게까지 큰 키는 아니고 또 여기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국철 선수를 미드필드 내지는 공격적으로 좀 앞으로 올리고요. 그 대신 측면 수비를 보던 김철범 선수를 측면 수비에 이제 리창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중앙 수비로 갖다 놔요. 그러면서 리영철, 김철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수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한이 만약에 장국철 선수를 앞쪽으로 올리고 중앙 수비 라인을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김신욱 선수를 그럴 때 필요하다. 투입하면 상당히 효과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시간 정도는 김신욱 선수에게 그런 상황에서 부여해 준다면 김신욱 선수가 4골을 터뜨리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김신욱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위한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창출해내 준다든지 아니면은 오는 볼을 이제 포스트 플레이로서 동료에게 떨궈주거나 밀어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역할을 저는 김신욱 선수가 북한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플랜 A는 북한전에서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상황을 봐서 김신욱 선수를 적절히 투입하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전력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참 안개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갈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선수들이 이런 스케줄이지만 대체 중계팀은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한 말씀만 먼저 하자면 네. 저희 KBS는 제가 갈 계획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우 편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림 받아서 네, 하시고 매우 편안한 상태에 지금 걱정이신 있어서 분이 한 분이 네. 계시죠. 바로 이분인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미궁이죠. 네. 지금 녹화 목요일이 밤인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근데 혹시 막 갑자기 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약 뭐 비자도 다 냈고 네. 중국 비자 다 했고 비행기 중국 베이징 거쳐서 기자들은 뭐 심야한 거쳐서 뭐 간다 그러는데 통일부 방북 교육 끝내셨어요? 아니? 안 하셨어요? 네. 그거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준비가 아직 덜 되셨네요. 어쨌든 그런 거는 근데 협회도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네. 대표팀도 다 그렇게는 일단 해놓은서 그러니까요. 일단 중국으로 가긴 할 거예요. 가서 이제 들어가는 기다려야죠. 상황을 봐야 될 텐데 뭐 지금 답변이 없어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이 컨디션을 관리하기가 매우 지금 힘든 구조예요. 불확실하고 뭔가 플랜이 딱딱딱 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평양을 선수들은 가긴 가겠죠. 못 가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가게 되는데 뭐 취재진이나 방송진 또 중계가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목요일 녹화를 하고 있고 네. 어쨌든 당부드리는 건 선수들은 가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으로는. 월드컵 뭐, 예선이잖아요. 예, 월드컵 네. 예선인데 그거 경기를 안 치르면은 문제가 되죠. 네. 평상시대로 기분 좋게 즐기듯이. 아, 평양에서 경기를 하네. 즐기듯이 잘 경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워낙 북한이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그 부분은 절대 긴장을 밀리면 하고. 안 된다. 밀리면 안 돼. 집중력 또 정신력. 특히 이 게임은 실수해서 결국은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북한도 우리도 1차 빌드업을 할 때 상대 강한 압박에 분명히 실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빠르게 전환이 되면 한광성 이런 선수는 1대1 개인 돌파 능하고 정일관도 돌파력과 왼발 슈팅이 아주 좋고 다 한방들이 있는 선수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책을 하면 위험하고 북한도 역시 미스가 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실책과의 싸움이고 그것은 결국은 멘탈, 정신적으로 집중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우리 선수들이 좀 단합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경기입니다. 네, 저희는 또 장 의원님이 가실지 마실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뭐 그건 걱정이 돼요. 안 가면 안 다음 가는 주 거고, 가면 수요일 가는 날 거고. 저희가 또 촬영을 하잖아요. 네, 다음 그때 주는 수요일이죠. 네, 카카오 TV에서 장 의원님이 네. 계시면 안 가신 거고 저의 안 바람은 계시면 제가 가건 안 가신 가건을 거고. 떠나서 라이브로 방송이 좀 잘 됐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것도 있어요. 네, 저 그거 하나밖에 전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가건 안 가건 저는 괜찮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월드컵 예선 경기 아닙니까? 그걸 라이브로 볼 권리는 있고 그걸 라이브로 아주 생생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중계가 됐으면 하는 것이 그냥 작은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북한전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기임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2차 예선 경기 스리랑카전을 치렀고 북한전을 치른 후에 얼마나 또 강력한 대표팀이 될지 지켜보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